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합니다. 화물연대가 청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내일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사우디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청와대 윗선 규명에 본격 나섰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100억 원대 군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 대표가 국방정보본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옮겨집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내일 결정됩니다. 밤사이 곳곳에 내리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나로 우주센터는 흐린 뒤 내일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어젯밤 청파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5번째 만남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현재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물 차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풀고 즉각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시멘트와 철강 등을 중심으로 마비 직전이던 물류 운송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물가와 금융 외환 시장 불안과 같은 복합 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며 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긴급 간부회의에서 과도한 쏠림 등으로 금융과 외환 시장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발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로 만나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한 번에 0.75%포인트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또 한 번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준이 선을 그어왔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를 쫓아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된다면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경우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 투자자들 그리고 전반적인 무역 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번져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대응하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민간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 커 지금까지 한 번도 단행된 적이 없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큰 부담을 줘 대출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거리고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여력이 더 많고 0.5%씩 예를 들어서 3번, 4번 간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역량이 많고 한국은 금리를 그렇게 올렸다가는 한계 기업이라든지 한계 가구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경기 불황으로 급속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충격을 덜 주면서 물가를 잡고 경기 침체도 막아야 하는 상황.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4일 5월 생산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8%, 전년 동월보다 10.8%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의 11.5%나 4월 10.9%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살짝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월간 상승률은 지난 4월의 2배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5월 PPI 상승률 전문가 전망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0.9%였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고강도 통화 긴축 우려와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에 짓눌린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현지 시각 14일에도 1% 안팎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91% 내린 채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는 1.2%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100은 0.25%,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은 0.78% 각각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관계가 악화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유가 급등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 요르단강 서안 지역도 찾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의를 이어갑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방문합니다. 사우디 방문 일정에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이 포함됩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see over a dozen leaders on this trip, including King Salman and the leadership from our Saudi host for the GCC Plus 3 summit. Yes, we can expect the president to see the crown prince as well.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되자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우디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대사우디 정책 전환 또는 화해의 손짓으로도 해석됩니다. We are not looking to rupture relationships as well. But human rights, human rights issues, human rights conversation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brings up with many leaders and plans to do s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산유 부국인 사우디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왕세자와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환경부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단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임명한 인사발령에 대해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확정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사건과 얼개가 같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무엇보다 그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권남용 성립이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의 필요성이. 다만 전직 장관 신분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 등으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지났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도 3년이 흐른 만큼 재판부가 구속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5년이나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온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느냐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박 의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에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산업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운영지원과와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자격 업체가 3년간 100억 원대 군정보 암호 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했다는 군 납품비리 의혹 사건,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가 해당 외주 사업을 직접 기획한 국방정보본부 소속 부서에서 일했던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 꺼진 어두운 복도에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옆엔 회사명만 적힌 명판 하나만 작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업체를 만든 63살 A씨는 이듬해부터 자격도 없이 군 당국의 암호 모듈 정비 사업을 수주받아 3년간 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과거 국방정보본부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출신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직하의 부대로 군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압수수색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A씨가 일했던 부서는 정보본부 내 보안암호정책과로 이번 통신모듈 장비의 정비 관련 외주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로 확인됐습니다. 군 공무원이 군대를 나와 회사를 차린 뒤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외주 사업을 3년간 독점 수주한 겁니다. 이 회사의 수상한 인맥은 A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예비역 장교들로 채워졌는데 감사와 이사는 육군정보작전 참모본부 정보 분야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해온 공무원과 고위 간부가 뭉쳐서 그간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규모 용역 납품 비리를 저지른 셈입니다. 실제 A씨와 임원들은 지난 2018년 회사를 설립한 후에 현역 군 간부들에게 노래방과 술자리, 선물 등 지속적인 접대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관련 비리를 처음 인지한 군 경찰은 전현직 군 관계자 46명을 조사해서 국군통신사 소속 현직 간부 등 2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민간인 6명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면과 인연 이런 것들로 첨설되어서 그들끼리 나눠 먹기식 사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뿐만 아니고 그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담당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2곳을 압수수색한 국수부는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발사하기에 더 좋은 날씨를 택한 건데 현재까지 누리호의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되지 않아서 성공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애초 15일에서 16일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 발사 일정 연기의 핵심은 강한 바람 등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누리호를 이송하고 기립할 때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발사 일정은 늦춰졌지만 누리호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루를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발사체 기체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주센터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 D-1 때 이송할 때의 기상이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돼서 연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외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위성보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발사체 연구진이 가장 우려했던 1단에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이용하는 클러스터링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3단 조기 종료의 원인인 산화제 탱크 누설 문제는 설계의 변경과 보완, 지상 테스트를 거쳐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몇 점 몇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많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한 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완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당일 오전 기상과 우주 환경 등을 분석한 뒤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뒤 약 16분 7초, 총 967초간의 비행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5번의 중요한 기술적 고비를 넘겨야 임무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김진두 기자가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누리호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 공간까지 총 16분 7초, 967초간의 비행을 합니다. 위성을 700km 고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임무에 성공하려면 총 5번의 기술적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첫 고비는 바로 이륙 순간입니다. 1단에 4개 엔진이 각각 둘씩 0.2초 간격으로 점화해야 합니다. 4개가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해 300톤 추력을 내는 클러스터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1단 연소가 끝나고 2단 로켓이 점화하는 순간입니다. 이륙 후 2분 7초, 127초에 고도 59km에서 1단과 2단의 임무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륙 후 3분 53초에 세 번째 고비가 다가옵니다. 고도 191km에서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륙부터 페어링 분리까지의 과정을 순조롭게 마친 누리호. 이륙 후 4분 34초, 고도 258km에서 네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2단이 분리되고 3단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3단 로켓은 521초, 8분 넘게 날며 700km 고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1차 발사 때 3단은 예정보다 46초 짧은 475초 만에 연소가 끝났고 이로 인해 임무가 실패했습니다. 원인도 밝혀졌는데요. 3단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며 떨어져 나갔고 이 때문에 연료 공급이 일찍 중단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고비는 위성의 궤도 진입 순간입니다. 먼저 발사 뒤 14분 47초에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고 이어 16분 7초 1.3톤 무게의 더미 위성이 분리되면 발사 임무는 종료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는지는 발사 30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와 제주도, 서태평양 팔라우 추적소를 통해 데이터를 받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첫 교시는 발사 뒤 42분 23초에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사 1시간 40분이 지나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다시 교신을 시도하고 2번의 교신이 이루어지면 위성 임무도 사실상 성공하는 셈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지가 변수가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당내 의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 시행령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하위법이 잘못했다고 왜 상위법을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위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위법을 무력화실 거라? 그거는 잘못된 하위법을 없애는 게 절차상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가 잘못됐다고 머리를 흔들어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끌어들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정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입니다. 이제 쟁점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택할지 여부입니다. 아직은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내 여론에 따라 지도부 입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권 분립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격합니다.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편성권 강탈 법안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 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출범할 혁신위원회가 2년 뒤에 총선 공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 불출마론과 함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단상에 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바뀌는 모습으로 국민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며 당의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겼다는 것, 그것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께서 더 일하라고 채찍질을 가해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하지만 개혁을 위해 띄우려는 최재형 혁신위원회를 놓고는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2년 뒤 총선 공천 개혁까지 다룬다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사조직이냐 비공개 회의에서 반발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기 정치를 이 혁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 조금 주의해달라고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추가 선임을 두고도 재고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은 안 의원에게 갈 거라며 몰아붙였고 안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무슨 논란 없이 제대로 우리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둔 민주당엔 세대 교체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되살리려면 재선의 강병원, 강훈식, 전재수 등 70년대생들이 당의 얼굴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수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당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한다라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선다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는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불출마를 촉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제가 반드시 저희 출마만을 고집해야 되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5대5의 생각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심중에 있습니다. 당내 권력 싸움에서만큼은 개파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당분간 내홍의 몸살을 겪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혁신적 공유경제냐 불법 영업이냐. 잡음이 끊이지 않던 타다 서비스는 결국 2020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중단됐습니다.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가 충돌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대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그 균형적인 그러한 이익을 말하자면 갖추기 위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또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현장 입장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부는 일단은 그러한 그 규제나 법률에 대한 것을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활동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다하면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앞서 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의 집과 국민청사, 민음청사와 바른누리, 이태원로 22까지 5개 후보군을 확정했지만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을 쓰지만 더 특징 있고 좋은 이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onsun이 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가 도입됩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하고 밀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3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용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 치료받게 됩니다.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져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확진자 증상 발현 21일 이내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거하는 등 밀접 접촉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보호구를 쓰지 않고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은 중위험군,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단순 접촉한 경우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 접촉자만 3주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는 좀 다르게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역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으로 성인과 13kg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이후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의 도입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협의 중인데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코로나19처럼 일반 국민이 아닌 감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결정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로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원숭이 두창의 발병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이 사태를 평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비정상적으로 유행하고 더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는 만큼 대응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이 지난 4월에 연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참가자 1,612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이 36.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감염에 백신 접종까지 포함한 코로나19 항체 양성률은 94.9%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을 공식 인정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북한이 발표하는 발열 환자 숫자는 3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장에 치약 등 생필품을 들고 나와 낮은 품질을 질책한 정황을 보도해 민생 분야에 힘을 쏟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 열린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참석자들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 정치국 위원인 김영철만이 마스크를 쓴 채 주석단에 올라 오히려 눈길을 끕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인정한 지난달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발언할 때만 마스크를 벗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한 달 만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 방역 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방열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북한은 신규 발열 환자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통계를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같은 발표에 근거해 곧 위기 극복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발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6월 중에 코로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더 어려워진 만큼 인민 생활과 의식주 문제 등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관련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장에 허리띠와 치약 등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소비품을 들고 나와 질과 가격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소비품 하나를 손에 들고 안타까움에 젖어 말할 때는 회의 참가자들이 큰 충격에 어쩔 바를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이미지를 내세우며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격려하는 청취자 동지의
위민 헌신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인민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질 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 공급할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또 전원회의에서 경공업 부문 재자원화와 국산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하반기 북한이 대외 무역을 통해 원부자재 수급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LG가 외국인 투수 플러코의 호투를 발판 삼아 삼성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LG는 플러코가 9회 초 1아웃까지 탈삼진 14개를 뽑으며 무실점으로 막은 가운데 삼성의 잇따른 실책이 나오며 7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단독 2위 키움은 김웅빈의 결승 적시타에 선발 요키시가 시즌 7승째를 거두며 두산을 잡고 1위 SSG를 2.5게임 차로 추격했습니다. KT는 SSG의 5대 4로 재역전승을 거두고 7위에서 5위로 2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까지 노리던 롯데가 연이은 부상 속에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은퇴를 앞둔 이대호가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으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 최근 6경기 2승 4패를 기록한 롯데. 두 번의 승리는 모두 베테랑 이대호가 이끌었습니다. 9일 삼성전에서는 연장 10일에 끝내기 안타로 소중한 승리를 가져왔고 12일 KT전에서는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올렸습니다. 부상병동이 된 롯데는 연이은 패배에 어느덧 8위까지 떨어진 상황. 하지만 은퇴를 앞둔 베테랑은 타율 2위, 안타 3위로 맹활약하며 위기의 팀을 지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대호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은퇴한다고 말했는데 남자가 한번 말을 지켜야죠. 뭐. 3대 마요가 있는데 하나는 치킨 마요, 하나는 참치 마요. 세 번째는 이대호 은퇴하지 마요. 근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좀 솔직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스타 투표 중간 집계에서 지명타자 부문 1위에 오르며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대호. 조선의 4번 타자가 마지막 시즌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전지훈련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판 삼아 세계 선수권에 출격합니다. 올림픽 규격인 50m 롱코스 선수권은 처음이어서 쇼트코스에 이어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세계 선수권 출국 전 마지막 훈련, 진천 수영센터의 물살을 힘차게 가릅니다. 호주에서 세계적 명장 이안 포프의 지도를 받고 귀국한 뒤 선수촌에서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중 조련한 턴 직후 돌핀킥의 횟수를 늘리는 연습이 이어집니다. 그 돌핀을 보완하면은 지금보다 기록을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 말해주셔서 저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오는 18일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세계 선수권에서 황선우는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와 100m에 잇따라 출전합니다. 개영 800m는 당일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규격인 50m 롱코스 세계 선수권에서 개인 종목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 지난해 12월 25m 쇼트코스 세계 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200m 메달 획득이 목표입니다. 자영 200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1등에 단상에 오른 만큼 꼭 1등은 아니어도 일단 포디움에 올라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고.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새 역사를 쓴 우하람 등 유망주들도 대거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황선우가 롱코스에서도 활약을 펼치며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 선수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진천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초여름을 만끽할 새도 없이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 산간에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2도, 대전은 15.5도, 부산은 1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5도, 부산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누리호의 이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나로 우주센터는 종일 흐리겠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겠고요. 발사가 이루어지는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올라서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청와대 윗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등 대북 압박을 유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옮겨집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내일 결정됩니다. 밤사이 곳곳에 내리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나로 우주센터는 흐린 뒤 내일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화물연대가 어젯밤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어젯밤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 물류기지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기 시작한 뒤 2시간 40여 분 만에 안전 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해온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화물연대 파업 여파까지 더해지며 가뜩이나 치솟는 수입 농수산물 가격이 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냉동 참치나 새우류를 판매하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최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운임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수입 참치입니다. 반년 만에 참치 1kg 가격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지자 상인들은 난감한 처지입니다. 작게는 한 15%에서 30% 가까이 인상이 돼서 지금 판매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요. 한 10% 정도는 지금 물건이 아예 공급 자체가 안 돼서 물건을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플망고와 체리, 바나나 등 수입 과일로 가득했던 청과물 점포 매대는 곳곳이 비었습니다.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수입 과일값이 오르자 찾는 손님이 줄어 아예 꺼내놓지 않은 겁니다. 오렌지 같은 경우에 배를 타고 오니까 그 물류비가 너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비싸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예 꺼내놓지를 못하고 찾는 분만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의 지갑도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과일사로 종종 오는데 한 2배 이상 비싸고 아주 겁나서 못 사 먹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물가 급등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상인과 소비자들의 한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8%, 지난해 같은 월보다 10.8%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과 4월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살짝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10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한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PPI마저 거의 11%에 근접하는 높은 상승률을 찍어 연준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에 자전거 등과 같이 중국산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상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는 방향으로 기운 상태입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세정 업무를 내버려둘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인사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회 원구성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속도 조절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준 시한이 지났는데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그 이유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글쎄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로 국세청장이 임명된 건 최초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이제 시선은 다음 인선에 쏠립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등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관용차 주유비를 과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유용했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나와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일단 좀 상당 시간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세청장의 경우 지난 회기에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만 국회가 권리를 포기했다며 회기가 끝난 뒤 요구서를 보낸 두 후보자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단 국회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 하지만 얼어붙은 전국의 원구성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해 청문회 패싱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될 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태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YTN 취재진과 만나서 문 전 대통령이 서로 반목하는 정치판을 지적하며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사가 되는데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들 지금 서로 갈라져서 쪼개져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국민통합, 정치판에 있어 그런 통합의 정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이와 같은 길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됐습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은 딱 하루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예비일을 오는 23일까지 잡아두긴 했지만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3단 엔진 연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며 실패로 돌아간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 성공을 위해 발사체 일부를 해체하고 개선해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발사는 애초 5월에서 6월로 늦춰졌습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년 5월에서 22년 6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 하루를 앞두고 이번에는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예비일로 잡은 날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이후에는 사실상 발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마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남 고흥 지역에서 장마가 가장 빨랐던 건 6월 18일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저희는 이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안전하고 발사하기가 좋은가 해서 이제 장마철에는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 발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해서 결국 새롭게 잡힌 발사일인 16일에 누리호를 쏘지 못한다면 예비일 발사보다는 다른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마와 이후 태풍 북상 등 기상 변수가 복잡해져 일정 자체가 크게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체를 조립해놓고 오랜 기간 발사를 기다리면 기체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발사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다시 잡힌 이송과 발사 날짜에는 기상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과 장마라는 날씨 변수의 등장으로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 일정이 연기되면서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잦아드는 시기에 이송과 발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처럼 질병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과 확산이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오는 23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로예소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가 적용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비상사태가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 global outbreak of monkeypox is clearly unusual and concerning. It's for that reason that I have decided to 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next week. WHO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추적과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면서도 대규모 예방 백신 접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백신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까지 전 세계 39개 국가에서 1,6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500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원숭이 두창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원숭이로부터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바이러스의 기원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일정이 하루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 오전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누리호 비행시험위원회는 어제 저녁 가진 회의에서 누리호 상태와 날씨에 문제가 없어 이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출발해 발사대로 이송되며 이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어 연료와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칼 케이블과 전기 케이블 등을 연결하고 기계적인 점검을 거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대비 상태와 통제 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기가 남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합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들이 오늘 국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민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오늘 아침 8시부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오전 9시부터 의원회관에서 대선과 지선을 평가해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재선 의원 모임도 오늘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은 키이우의 외곽 도시 보로디안카는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가 남아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에서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도시 보로디안카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두 개의 건물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중간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에는 집기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Мій однокласник загинув з сім'єю. Він в Києві працював в гімназії. Приїхав забирати сім'ю. 지금 이 도시에는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들이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리와 항전의 상징으로 일부러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전차에선 매캐한 탄약과 기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어서 최근까지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А что я думаю?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Очень плохо. Очень даже плохо. Вони таке творили тут, що взагалі. 보르잔카의 중심가에 세워져 있는 이 동상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시인 타라스 셰브첸코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도 러시아가 남긴 총알 자국이 여러 군데에 남아서 끔찍한 모습입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곳 보르잔카의 주민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이우 보르잔카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의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와 서부 지역을 잇는 마지막 세 번째 교량마저 파괴돼 우크라이나군이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군의 대규모 포격으로
도시와 강 건너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날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도시 중심부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군의 퇴강로까지 막힌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까지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밝혔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 내 도시인 얄타와 수다크 등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릴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가 크림반도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긴 했지만 이를 전쟁 목표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미국 측과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에서 강태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박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과 미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독자 제재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한 편을 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미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미가 북한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이며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저와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 간 공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조정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that we do as it relates to our responses, but also any adjustments we may make in our posture will in the first instance be done in consultatio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OK. 다만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새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진정성이 있다며 대화의 문도 열어두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롯해 이른바 9개 핵무장 국가가 지난해 핵무기에 824억 달러, 우리 돈 106조 원을 사용했다고 국제 반핵 단체가 밝혔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 지출액은 미국이 56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15조 원, 러시아가 11조 원으로 이어 러시아 11조 원, 영국 8조 7천억 원, 프랑스 7조 6천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6억 4,200만 달러, 8,200억 원으로 이 단체가 밝힌 핵무장 국가 9곳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각국의 지출 규모는 수천 건의 계약과 연간 보고서, 공개된 로비스트 활동 사항 등을 분석해 추정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도 양국 고위급 당국자가 직접 만나서 타이완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 등을 4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에서는 팽팽히 맞섰지만 북한 핵실험 문제는 그나마 협력의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유럽의 룩셈부르크에서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이번에도 타이완 문제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중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는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放宽美台官方交往约束，提升对台事务规模和性能的是美国。 두 사람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가 미중 간의 협력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반대를 거듭 주장해온 중국은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됐다고만 짧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더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주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바라지 않는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중국도 북한 핵실험의 피해자라면서 북한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북한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활한 운용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필요한 안보 협력은 반기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쐈을 때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를 방위성은 닷새가 지나서야 한국 분석과 같은 8발로 수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시다 총리가 2발을 쐈다고 밝혔다가 20일이 지난 뒤 1발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탐지와 분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이 최근 문제점을 잇따라 드러낸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 정상화 뜻을 밝힌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現下の厳しい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れば、本協定が引き続き安定的に運用され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 지난 2018년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 등으로 앙금이 남은 일본은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한국 측과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시 방위성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의 지소미아 운용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さらなる円滑な運用に向けて双方の意思そういったものを行うことを期待します。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당면한 안보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됐던 박진 장관의 방일은 다음 달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近くパク長官と日本でお会いし、協議を継続したい旨を述べたところであります。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まだ訪日等については何も決ま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의제 절충 없이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경우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선거 일정을 앞세우지만 해법을 먼저 가져오라는 일본 입장이 여전한 가운데 회담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생물 박물관이 식중독 균주를 전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물관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재발 방지와 함께 병원체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병원체 실물을 사실상 방치해서 위험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전북 순창군 미생물 박물관입니다. 영어로 배양실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다양한 실험 장비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건 미생물이 배양된 실험용 접시 2개. 파란 글씨를 확대해 보니 각각 살모넬라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체험관이다 생각을 해서 제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시험관도 만지고 안에 있는 그 샬렛인가요? 그것도 만지고 이게 어떤 균인지 바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인데 왜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이 관람객의 몸에 별 이상은 없었지만 두 균 모두 식중독 등의 원인이 되는 감염성 미생물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집에 따르면 두 균을 실험실에서 다룰 경우 반드시 실험복과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은
경고 메시지나 잠금 장치 등 별다른 통제 없이 개관일인 지난 3일부터 약 열흘 동안 두 균을 전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오픈이 돼가지고 만지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균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이게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균을 제공한 건 바로 옆에 있는 순창군 장류연구소. 미생물 박물관 측은 전시할 미생물이 마땅치 않아 받아갔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모넬라나 포도상 알균과 같은 위험한 병원체는 안전한 시설과 안전한 취급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유산균처럼 해가 없는 세균도 있는데 굳이 유해성이 확인된 균 실물을 가져다 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겁니다. 순창군 측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고 문제가 된 균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국에서 살인 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 붉은 불개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남 광양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틀간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개미 발견 지점 주변 5m 내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 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러움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제 새벽 부산에서는 대학 기숙사와 상가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학생과 주민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모두 방화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이렇게 부산에서 방화 사건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상가 건물 2층 복도. 70대 남성이 지나가는 게 CCTV에 포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승강기업 창고에 불이 난 게 창을 통해 보입니다. 불은 금방 크게 타오릅니다. 사라졌던 남성은 인화물질이 담긴 거로 보이는 통을 들고 다시 복도에 나타납니다. 통을 들고 2층을 빠져나간 이 70대 남성이 향한 곳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입니다. 잠시 뒤 지하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지하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 완전 진압까지 4시간가량 걸렸는데 상가 위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70대 남성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하 1층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기숙사 화장실에 재가 가득합니다. 이 대학 학생인 A씨가 불을 질렀다가 소화기로 직접 껐는데 기숙사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숙사에 보니까 917명인가 대피했다고 하더니 불났다고 하니까 물피는 문짝 상대 물피고 인기는 전혀 없고. 며칠 사이 부산에서는 50대가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나 방화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언제 내 주변에 불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는 상황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배달의 민족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거리 깎기 꼼수로 배달료가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사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교통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배달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측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배달 노동자가 서울 안암동부터 기름동까지 배달을 시작합니다. 티맵과 네이버 지도로는 3.5km로 찍히는 거리. 도로를 건너기 위해 800여 미터를 더 가서 유턴해야 배달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앱은 중앙선 너머 배달지를 2.7km 거리로 계산합니다. 배달료로 따지면 600원 정도를 손해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상 저희가 가는 거리가 그 앱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거리보다 한 많게는 1km, 2km 차이가 나는 경우가 한 40건 기준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노동자들이 직접 배달거리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00건 가운데 68건에서 배달거리가 실제보다 적게 찍히는 이른바 거리깎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실제 운행거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배달의 민족 자체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내비게이션과 달리 유턴, 좌회전 금지 구간이나 일방통행 등 교통정보를 고려하지 못해 실제로는 돌아서 가야 하는 거리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오류를 좀 인정하고 제대로 된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배달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실제 도로 정보와 차이나는 구간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를 정하는 시스템을 사측의 손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배달 노동자들. 거대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사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첫 해인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3,195명, 2011년에 비해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도 25.7명으로 9년 만에 6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연령 표준화값을 적용한 자살률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2.2배 높았습니다. 2003년 이후 2016년과 17년 딱 2번 빼고 1위를 지킨 불명예 기록입니다. 10대와 20대만 빼곤 전 연령층 자살률이 1위였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에 2.6배에 달했습니다. 또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2.6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인 정도로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육체적 질병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그나마 다른 연령층은 소폭이라도 줄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은 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은 지난 2016년 744명이던 것이 2020년 95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2명꼴이던 게 하루 거의 3명꼴로 는 셈입니다. 최근 SNS나 대중매체, 또래 집단 내에서의 학습으로 자해 행동이나 자살 행동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족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자살률이 35.5명으로 여자의 15.9명보다 2.2배 높았지만 자해 자살 시도로 병원에 실려온 경우만 보면 오히려 여자가 1.5배 넘게 많았습니다. 자살 동기를 살펴보니 남자의 경우엔 연령별로 이유가 달랐지만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자살률은 충남과 제주, 강원이 높았고 월별로는 7월과 8월, 5월에 많았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발간하는 자살 예방 백서는 지난 2014년 시작돼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서울에도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에 머물겠고요.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 산간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5.2도, 대구가 15.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이 25도, 부산 24도 등으로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누리호의 이송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나로 우주센터는 종일 흐리겠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겠고요. 발사가 이루어지는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바람까지 묻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